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외국민 전형을 준비하시는 학부모님들은 무척이나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일반적 수시 전형이나 정시 전형들은 입시가 9월 정도에 입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므로 아마 그 전까지 대부분 이제 이러한 최근의 사태들이 마무리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 우리 재외국민 전형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대부분 시험을 시작을 하게 되고, 적어도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은 5월이나 6월 정도에 해외 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국내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또는 이제 그 전에 자기소개서를 쓴다든가 아니면 지필고사를 준비하는 이런 준비 과정들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 현재의 사태가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되어질 것인지 등등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염려가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재외국민 전형에 대한 지원 자격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 2021학년도부터 강화되어짐에 따라서 이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원 자격의 조건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자격 조건에 충족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걱정이 무척이나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현재 이러한 사태가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특히 우리 재외국민 전형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들, 또 어떻게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지, 내가 지원 자격을 되는지, 또 국내로 들어오는 시점은 언제쯤 들어와야 될지, 또 국내로 들어와서 어떻게 준비할지, 또 현재 국내 상황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척이나 염려를 많이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이 5월이나 6월 정도에 국내로 들어오시기 전에 대부분 이 문제가 마무리되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많이 걱정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이제 2021학년도부터 재외국민 전형에 대한 지원 자격에 대한 부분이 좀 강화가 되어졌어요. 아시는 것처럼. 자, 앞부분을 보시면, 자, 물론 이제 2021학년도 지원 자격의 강화에 대한 부분들은 미리부터 다 공지가 되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이에 맞춰서 자격 조건을 충족시켰겠지만, 일부 아직 이제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재외국민 자격 조건으로 해외에 나가신 것이 아닌데,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들어오시는 상황에서 내가 충족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2020학년도 것까지는 보통 2년, 3년 이상으로 해서 대학에 자율적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재외국민 특례 전형이 2년 특례도 있고 3년 특례가 대부분의 학교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처럼 6년 특례라든가 고려대처럼 9년 특례 같이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특례 자격 조건을 진행해 왔는데, 아시는 것처럼 2020학년도부터 특례가 고교 1년 포함해서 중고교 3년 이상으로 표준화되어진 거죠. 여기에서 이제 중고교 과정 해외 입사는 초등학교 과정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특징적으로 해당이 되어진 건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들은 뭐냐면, 연속 3년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에 공지가 되어져요. 그런데 비연속 4년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하느냐 인정을 못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참 좀 모호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학들이 이제 특례 모집 요강을 발표하는 시기가 대부분 이제 4월 말 5월 초 정도에 발표가 되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연속 3년이 아니라 중고교과정 비연속 4년이거나 비연속 5년이신 분들은 각 대학들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봐야 되는데, 종전까지는 대부분 첫 번째는 연속 비연속 관계없이 그냥 3년 특례로 인정해주는 대학들이 있었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학교들은 연속 3년을 어떻게 비연속 4년과 동일하게 처리해주는 학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번에 2021학년도에 비연속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질 때는 아직까지는 좀 명확하지 않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비연속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4월 말에서 5월 초에 모집 요강을 확인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고요. 체류기간에 대한 부분들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해하는데, 지금 결정되어진 부분들은 학생의 경우에는 이수기간의 4분의 3, 그 다음에 부모 같은 경우는 학생 이수기간의 3분의 2입니다. 결국은 이수기간이나 아니면은 체류기간에 대한 기준이 되는 부분들은 학생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건, 첫 번째로 학생 이기수기간은 당연히 3년이고, 체류기간은 학생의 경우에서 이수기간의 4분의 3, 그 다음에 부모의 경우는 3분의 2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셔야 되는 것은 체류기간이라는 용어와 이수기간에 대한 용어를 혼동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체류기간에 대한 산정을 위해서 1개년 기준을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이라는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재외국민에서 자격 기준으로 삼는 부분들은 학생의 학기 개시일로부터 시작해서 학기가 끝나는 시점까지를 1년으로 삼는다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나라 학제를 기준으로 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나라들마다 학제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죠? 11학년제를 유지하는 학교들도 있고 12학년제 또는 영국제처럼 13학년제를 유지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제는 12학년제이기 때문에 모든 기준은 우리나라의 12학년제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네 번째는 학제 차이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 6개월에 하나에 인정을 한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거나 외국에서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오다 보면은 우리나라와 외국의 학제 차이나 개시일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결손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서는 한 학기까지는 인정을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12학년제이기 때문에 다 채우게 되면 12학년 24학기인데 결국 한 학기가 누락이 되어진 11학년 23학기까지도 전학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한 학기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누락된 학기가 상위학기예요. 상위학과가. 만약에 예를 들어 누락된 학기가 9학년 전체가 만약에 누락이 되어졌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8학년에서 한 학기가 누락이 되어졌다. 두 개 학기를 중복으로 이수한 거죠. 그렇죠? 한 학기를. 그런 경우에서는 아래에서 위의 학기를 채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8학년에서 1학기, 2학기 두 개가 다 누락이 되어졌다 하더라도 6학년에서 한 학기가 중복이 되어졌다면 8학년 중에서 한 학기가 어떻게 돼? 채워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한 학기가 누락이 되어진 거기 때문에 11학년 23학기에 자격 조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재외국민의 자격 조건이 된다라는 글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학기로 이수가 되어진다. 이것도 부모님들이 많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해외로 나가게 되어지면서 학기를 처음에 개시가 되어질 때 학기 개시일서부터 학교를 다니지 못한 경우들. 그래서 만약에 학교를 개시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15일 또는 뭐 보름 정도 빠지고 난 다음에 내가 학교를 들어갔다. 이런 경우 학기가 이수가 되느냐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 여쭤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학기가 완료되었다라고 인정이 되어지는 것은 그 학교에서 진행이 되어지는 중간이나 기말고사와 같은 시험을 다 본 경우 또는 전체 학기에서 2분의 1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 대부분 인정이 되어지는데 이 조건도 대학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재외국민 전형은 사실은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되게 복잡한 요소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자격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 조건이 되게 분명하다, 간단하다면 우리가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충족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자격 조건이 혹시 안 될까라는 걱정을 가지실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 조건이 여러 나라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학생이나 부모의 자격 조건이 되게 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보통 대학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면 대부분 대학에서 전화를 받는 분들이 대부분 대학 알바생이거든요. 그분들이 대부분 명쾌하게 답을 주기도 하지만 명쾌하게 답을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 원서를 지원해봐라. 그럼 우리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자격검사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원서를 지원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원서 지원 1회가 날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섣불리 지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학의 입장에서도 전반적인 자료를 다 보지 않은 상태에서 된다 안 된다라고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재외국민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기 때문에 내가 자격 조건이 모호한 경우라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성적이 우수하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사유서를 작성한다 등등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의 충족 여부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자격으로 인정되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자격이 좀 부족한다고 해서 재외국민 전형이 무조건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재외국민 조건이 안 되시면 대부분이 지원하실 수 있는 경우들이 해외고 졸업자로 대학을 지원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해외고 졸업자 전형이 있는 경우가
카이스트나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또는 연세대학교 송도에 있는 국제계열의 일부만 해외고 학생들만 따로 뽑는 전형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국내의 고등학교 출신자와 같이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척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재외국민 전형으로 대학을 들어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격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사유서를 작성한다든가 또는 원서 지원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원서 지원을 한다든가 라는 식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 듭니다. 올해는 특히 아까도 제가 전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재외국민 특례의 자격증권에 대한 부분이 약간의 혼란이 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처럼 코로나19의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좀 더 지속이 되어진다면 학생의 자격조건 또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의 자격조건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특히 재외국민 전형의 입시는 좀 혼란스러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재외국민 전형에 다 아시는 것처럼 어머니 혼자 또는 아버님이 직업 없이 혼자 자녀분을 데리고 나가서 해외에서 치료하는 경우는 재외국민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지 않아요. 자, 다음에 재외국민 전형 그 자체는 바로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외에서 근무한 자를 위한 거죠. 그렇죠? 전형 자체가 영연으로 통상 3년 이상의 해외 근무 또는 사업 영역 목적으로 해외의 체류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재외국민 전형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재외국민의 제출 서류는 대학들마다 제출 서류가 다 달라요. 그리고 전형마다 제출 서류도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가느냐, 어떤 자격 조건으로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 대한 부분이 다르고 특히 재외국민 전형은 서류 제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왜 중요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서류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지원할 자격에 대한 심사 자료이기 때문에 첫 번째 중요한 거고요. 제출 서류가 단지 그냥 넣는 서류가 아니라 이 학생이 재외국민 전형의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를 심사하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다. 재외국민에서는 첫 번째는 자격심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격심사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학생이 과연 이 대학에서 선발할 수 있는 학력적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서류 준비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재외국민 전형의 특징 중에서 전형 방식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내용은 2019년도 내용을 기본으로 삼는 거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2020학년도에 국내 학력 인구가 많이 줄면서 정시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서 한 4만 5천 명 정도 인원이 줄었어요.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0.50대의 경쟁률이 하락하는 어떤 원인이 되어졌는데 경쟁률이 하락하는 데에 비해서 대학의 정원은 지금 줄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재외국민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데 비해서 대학의 정원은 줄어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대학 입시는 더 쉬워질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2021학년도에도 2020학년도에 모집 인원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정원의 2% 인원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경쟁률은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전형의 방식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보여지진 않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4월 말에서 5월 초에 모집 요강이 확정이 되어지면 그때 대학별 전형 방식 또는 출제 경향, 제출 서류에 대한 부분이 전년도와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년 특례 전형에서의 특징은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전형 방식이 서류 제출 방식이에요. 서류 제출. 서류 제출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 고려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그 다음에 가톨릭대학교, 을지대학교, 서강대, 중앙대, 한양대 정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서류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들은 서울대학교는 3년 특례 전형이 없기 때문에 연세대, 고려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앙대 정도까지가 서류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고 여기는 대부분 상위권 학교이기 때문에 결국 이 학교를 가려고 하면 GPA 성적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표준화 학력 지표, IB나 SAT나 AP나 또는 뭐 ACT 같은 A레벨 같은 이런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와 그 다음에 공인어학 성적과 같은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쵸? 그게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서류 전형이다 보니까 서류 전형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면 사실 좀 어렵습니다. 많은 스펙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서류 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죠.
왜냐하면 중도 귀국자인 경우에는 해외의 성적과 국내의 성적이 섞이게 되고, 또 중도 귀국하다 보면은 해외에서 11학년, 12학년을 마치지 못하고 들어오면 해외에서 완전한 학력 지표를 갖추고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 결국 서류 전형에서 다소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물론 국내에서 해외에서 중도 귀국하신 분들 중에서도 우수한 학력 지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서류 전형으로 원서를 써서 합격하는 사례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대부분 서류 전형에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중도 귀국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서류 필답 면접 전형을 많이 쓰죠. 그렇죠? 또는 그냥 필답고사만 실시하는 전형들, 이렇게 되는데, 필답고사라고 하면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와 같은 시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필답고사가 2019년도, 20년도 오면서 재외국민 전형의 필답고사가 전년도의 유형과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특례 영어, 특례 수학, 특례 국어면 완전히 딴 나라, 엄청 난이도 높거나 아니면은 실제 유사한 문제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독특성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2019년도 넘어오면서 특례의 모든 것들이 국내 교과 과정이나 아니면 EBS의 출제 범위에서 맞춰지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EBS나 아니면 수능 모의고사의 형태와 비슷해졌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특례의 특징과 그 다음에 수능에서의 특징은 다르죠. 그렇죠? 출제의 범위와 출제되어지는 방식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특례는 특례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 하이퍼리뷰에서는 올해 특히 이제 그동안 파이널 강의로 계속 또는 이렇게 학원에서 지금 1대1 맞춤형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단가식 수업을 통해 가지고 지필고사를 진행하던 것에서 올해는 조금 더 확대를 시켜가지고 인터넷 강의를 올해부터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의 인터넷 강의, 맛보기 강의들을 유튜브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어지는지,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해서 다소 도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만간 이러한 지필고사에 대한 인터넷 강의가 마무리되어지면 저희 하이퍼리뷰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구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필답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은 아시는 것처럼 서울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앙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 다시 말해서 경희대, 이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민대 정도까지의 서울의 중위권 대학들이 대부분 다 필답고사를 실시하는데, 필답고사도 대학마다 출제 범위가 달라요. 그렇죠? 어떤 학교들은 이렇게 국어, 수학만 출제하는 학교들도 있고, 자연계는 대부분 수학과 영어를 보고, 인문계는 대부분 국어와 영어 시험을 보지만, 또 이렇게 100% 영어만으로 시험 보는 학교들도 있죠. 이화여대 국제학부나 홍익대, 세종대, 성신여대, 항공대 같은 경우는 영어만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하나가 이제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전형이에요. 면접고사를 보는 학생들은 대부분 어떤 학생들이냐면 GPA 성적이 아주 우수하지 않은 학생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PA가 4.3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GPA가 3.7 이상이 되어지면서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를 가지고 있다, 우수하다. 그러면 대부분 서류 전형의 원서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3.78 이상이 되어지면. 그런데 3.78 아래에 있는 성적들 중에서 첫 번째는 중도 귀국하셔서 지필고사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셨다라고 하면 그런 학생들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필답고사를 준비하는 중위권의 학교를 목표로 삼으실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들어오시는 상황인데 학력 지표가 아주 우수하지 않거나 아니면 국내 중도 기관 학생들 중에서 GPA 성적이 좋지 않고 그 다음에 필답고사를 준비하긴 하지만 필답고사는 6개를 원서를 다 쓰기에는 좀 더 부담스러운 경우들은 면접고사 전형을 봐요. 그래서 면접고사는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동덕여대, 덕성대 또는 인천대나 충북대, 가천대 이런 학교들이 면접고사를 실시하는데, 여전히 재외국민 전형이 예전에 비해서는 어려워졌다, 뭐 대학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국내 학생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재외국민 전형으로 대학 들어가는 것이 여전히 수월한 상태고, 특히 재외국민 전형에서 대학 가기가 좀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특치 면접 전형에서 쉽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필고사 전형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렇게 대학들이 많지는 않고 또 지필고사의 준비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학 가기가 쉽다라고 얘기하면 면접고사 전형이 좀 더 수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지필고사 준비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지필로 돈 쓰고 면접으로 대학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과 지필고사를 같이 병행해서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자소서를 필요로 하는 전형들은 필답고사는 자소서를 필요하지 않고, 면접고사 전형과 그 다음에 서류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를 필요로 합니다. 자, 자소서를 쓰실 때는 자소서를 요즘에 이제 유사도 검사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유사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 유사도라고 하는 건 내가 쓴 자소서가 다른 사람의 자소서와 비슷하다. 이게 유사도가 절대로 아니에요. 유사도 검사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표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표절은 뭐냐면 대학에 지원한 학생의 자소서 또는 대학에 합격한 학생의 자소서를 내가 2줄 이상 문장을 따서 그대로 붙이는 걸 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문의 표절의 의미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신경 쓰셔야 되는데, 내가 쓴 자소서가 유사도에 걸린다 안 걸린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령 다른 사람의 자소서를 베껴서 써서 유사도에 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쓰는 자소서는 합격할 수 있는 자소서가 아니죠. 그래서 자소서 쓸 때 핵심은 바로 뭐냐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 또는 발전 가능성, 고등학교의 과정에서의 경험 또는 그 노력의 과정들이 충실하게 반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쓰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이 자기소개서의 초안을 충실하게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받아서 다시 자소서를 설계 구조를 짜죠. 왜? 우리는 자소서라는 특징을 써본 경험이 잘 없다 보니까 실제 어떻게 써야 될지, 어떻게 쓰는 게 좋은 자소서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하이퍼리뷰에서 자소서에 대한 구조를 설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완성하는 과정들을 도와드리게 될 겁니다. 자, 올해 입시는 재외국민 전형은 조금 혼란스러워요. 왜 혼란스러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7월에 원서 접수를 한다 하더라도 5월 정도 되어지면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6월 정도에 들어오는 걸 지금 고려해야 되는 상황인데, 벌써 시간은 3월이 되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재외국민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원서를 쓰고 이런 부분에 다소 혼란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잘 맞춰서 충실하게 잘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되시는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저희 하이퍼리뷰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